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새로운 직장은 집과 꽤 먼 거리에 있었지만 저렴한 임대료가 마음에 들어 즉흥적으로 계약했다. 집주인은 나이 든 할아버지였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이상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밤 12시가 넘으면 창문을 절대 열지 말아요. 그리고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절대 밖을 보지 말고 특히 옆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세요.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고 그저 오래된 아파트라서 소음이 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선명하게 내 옆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두드림은 점점 더 커졌고 내 문 앞에서도 울리기 시작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다. 받아줘, 열어줘. 그 소리는 점점 강렬해졌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집주인이 당부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문에는 손도 대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고 나서야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어젯밤 늦게 술에 취한 친구가 자기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숨겨진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형체를 보았다. 전에 본 적 있던 바로 그 옆집 사람이었다. 그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무언가 기다리는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려던 순간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이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눈동자가 없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그의 얼굴 전체에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해졌고 누군가가 내 뒤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고 나는 급히 탔다. 거울을 통해 봤을 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시선은 사라지질 않았다. 그 뒤로 매주 한 번씩 어김없이 그 얼굴 없는 이웃이 나타났다. 점점 빈도는 늘어났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해졌다. 나는 밤이면 집안에 틀어박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곤 했다. 그리고 그간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두렵고 미친 듯이 떨며 침대에서 그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 밤 이삿짐을 다 싸고 나서야 다시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문을 열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아파트 복도의 불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파랗게 찬 공기가 복도를 채웠고 나는 다시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그림자가 엉겨붙은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구멍으로 가득한 얼굴,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외침이 들렸다.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에 남은 채 떠도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서둘러 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나오기 직전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이제서야 알겠구먼. 그 애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던 거군. 떠나는 것이 잘한 일이네. 조심하시오. 나는 아파트를 떠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다가올 때면 마치 그날을 부르는 듯한 그 속삭임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곳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으며 선언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다. 아파트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서 있었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림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라 여겼고 단지 약간 수리를 거치면 쾌적한 집이 되리라 믿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든지 옆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이라 여겼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밤늦게 시작되어 새벽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실벽 너머에서 나는 작은 발걸음 소리는 날 민감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는 마치 누군가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부드럽고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자 그는 그저 층간소음일 수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에 너무 신경이 쓰여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소리는 여전히 집안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벽 쪽에서 나는 그 발걸음 소리는 이제는 확실히 벽 안쪽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나는 그 다음날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다. 벽 너머에 혹시 공용 공간이나 시설물이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 벽은 외벽이며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 혹시 아이 같은 소리였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소리가 나는 거죠? 라고 대답하자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이 건물이 한 가족의 대저택이던 시절 어린아이가 실종되었고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몇몇 입주자들이 저녁마다 벽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한동안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에 끌려 벽에 귀를 대었고 그 순간 형언하기 어려운 한기가 몸을 휘감았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덜컥 겁에 질린 나는 뒤로 물러서고 말았고 그날 이후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항상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에 없는 큰 소음에 깨어났다. 이번에는 거실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는 거실로 향했다. 벽에는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랐던 것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가 들릴 때면 아이가 그곳에서 평온하길 바라며 마치 가족인 양 혼잣말로 이야기를 건넸다. 그러자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나는 그 아이와 묘한 공생관계를 이루며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 아파트에서의 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때때로 그 작은 손길이 그리워질 때면 나는 그날의 벽 너머로 들리던 속삭임을 떠올리며 웃곤 한다. 그 아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남겨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친구와의 채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졸음이 몰려와 이를 닫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 낯선 방에서 깨어난 나는 주변을 살폈다. 텅 빈 방, 흐릿한 조명, 그리고 낡은 가구들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기묘한 점은 창문이 없고 문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 문도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문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너머로 무엇인가가 보일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그 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대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내 목덜미를 스치는 기분이 들었다. 구멍 너머에는 형언하기 힘든 모습의 무언가가 있었다.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그것은 나와 눈을 마주쳤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경고의 신호가 울렸다. 구멍을 통해 들려오는 귀에 거슬리는 속삭임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때 갑자기 방 안에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방전되기 직전의 전구처럼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빛 아래 나는 서둘러 문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방은 사방이 막혀 있었고 다른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 마치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와 끊임없는 속삭임이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경직된 몸을 꿈에서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들어 보았으나 이상하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문 너머에서 벽을 따라 크고 무거운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태는 인간과는 거리가 멀고 흉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것의 존재감은 너무 강렬하여 눈을 떼어낼 수 없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왔고 나는 마침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무언가는 내 바로 앞에 멈춰서더니 뻗은 손으로 내 겨드랑이를 움켜잡았다.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던 나는 그 손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길한 그림자가 나를 한껏 웃고 있는 입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꿈이었다.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곁눈으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침실의 창문으로 바라본 밖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꿈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기억은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방과 속삭임이 나를 찾아왔다. 매번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때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으며 나는 그것이 언젠가 나를 현실로 데려올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몇 주가 흘렀으나 여전히 그 꿈은 계속되었고 나는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결국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자 한 친구가 나에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자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존재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고 여길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번 그 꿈을 꾼 다음 날이면 집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창문에는 긁힌 자국이, 거실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그 존재가 정말 나의 현실로 나오려 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결국 그 존재를 마주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다음 꿈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그것과 직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공포를 견뎌내며 꿈속의 낯선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그 문으로 다가갔다. 속삭임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고 대신 고요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문 너머에 그림자도 없었다. 비로소 나는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그 뒤로 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창문 밖 어두운 밤하늘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 존재가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